제 이름은 김희자입니다. 60세이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 3일 전, 제 아들 김민수와 며느리 박은영이 저와 남편 김정호를 90피트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부러진 뼈와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 위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의 절망적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희자야,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하지만 그것이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최악은 정우가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호와 저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단독주택에서 갓 내린 커피 향과 새들의 지저귐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죠. 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매일 오후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구들을 만들어냈어요. 거칠면서도 섬세한 그의 손은 평범한 나무 조각을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김현우와 5살 어린 둘째 김민수였죠. 현우는 집안의 활력소였습니다. 항상 웃고 아버지의 공방에서 도우며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항상 저를 보호해줬어요. 민수는 달랐습니다. 더 내성적이었지만 저는 똑같은 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절대 편애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후에는 온 가족이 정호가 직접 깎은 참나무 식탁 주위에 모였습니다. 현우는 공학을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고 민수는 조용히 접시 위에 음식만 만지작거렸죠. 생활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면 정호와 저는 작은 마을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바로 그 집에서 함께 늙어가겠다는 꿈말이에요. 그 산책이 나중에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이끌 훈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가족 모임을 열었고 제 언니들인 김순이와 김영희가 남편들과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아이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여자들은 부엌에서 요리를 나누고 남자들은 마당에서 무언가를 고쳤습니다. 정호는 제게 완벽한 동반자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에도 여전히 출근길에 꺾은 들꽃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학생들 시험지를 채점할 때 도와주었고, 저는 그가 공방에서 나무를 자를 때 나무를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팀이었고, 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죠. 밤이면 우리는 현관에 앉아 별을 보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을 하고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면 더 작은 집을 지으려고요.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나중에 깨달았듯이 종종 가장 깊은 비극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수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 제가 나타나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그저 형제 사이의 일이고 곧 지나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전히 완벽하다고 믿어야 했거든요. 정확히 25년 전 10월의 어느 밤, 현우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시까지,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기다렸어요. 민수는 방에서 공부한다고 했지만 제가 형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호는 이웃들과 함께 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마을의 구석구석, 모든 산책로, 현우가 자주 가던 모든 곳을 확인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강협곡 바닥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되졌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훨씬 더 끔찍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의 장례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유일한 검정 원피스를 입었어요. 민수는 형을 잃은 사람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말아버릴 때까지 울었는데 그는 조용했어요. 지금 아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표정으로요. 정호는 하루 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질 때 저를 붙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속삭여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 말들이 그의 입에서 얼마나 쓴맛이었을지 알겠습니다. 현우가 죽은 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세심하고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듯이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버지와 공방에 가고 제가 슬퍼할 때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고 현우가 남긴 빈 자리를 채우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던지요. 그가 실제로 하고 있던 것은 내면의 괴물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가면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수는 옆 동네의 착한 여자 은영과 결혼했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2명의 아름다운 아이가 있었고 마침내 인생이 우리에게 2번째 행복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들이 방문할 때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목공 재능을 물려받아 자신의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부러진 갈비뼈와 입안의 피맛을 느끼며 이 협곡 바닥에 누워 있으니 그 모든 행복이 교묘하게 구축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신호는 6개월 전 정호와 제가 유언장을 갱신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저축했습니다. 집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그리고 은행 적금까지 합쳐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남겨줄 약 2억 원이 있었어요. 유언장 변경을 제안한 것은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60세가 되셨잖아요. 모든 것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는 지금 생각하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저를 죽음으로 밀어낼 그 손가락으로 제 손을 어루만졌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너무 사랑해서 보호받으셨으면 해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해석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요. 변호사 김영수는 우리가 수년간 알고 지낸 나이든 분으로 선택 사안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탁으로 만들거나 상속을 민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자신과 은영을 유일한 상속자로 지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손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요. 게다가 나이가 드시면 저희가 필요하실 테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려면 저희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낫다고요. 그의 어주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정호는 확신해 보였습니다. 항상 저보다 신뢰심이 깊었던 남편은 별다른 저항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우가 언제나 나이가 들면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그나들은 계획이 있었고 때가 되면 우리를 돌보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현우는 세상을 떠났고 민수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은영이 예쁜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것이 기억나요. 의식이 끝난 후 큰 포옹을 해주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영원한 하나의 가족이네요.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머리 왜 그때 소름을 돋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민수는 눈에는 웃음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만들면서도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몇 주는 이상했습니다. 민수와 은영이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집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집을 팔고 더 작은 것으로 이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은영이 계산하는 듯한 눈으로 우리 가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시내에 편안한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집을 사랑했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스며 있었어요. 모든 방이 40년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천 끼의 식사를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부엌, 정호가 걸작을 만들어냈던 공방,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뛰어놀았던 마당. 다른 곳에서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곳을 말했을 때 민수의 눈에서 뼛속까지 차가운 짜증의 번뜩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비합리적이세요. 그는 이전에 저에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이에 이런 큰 집은 너무 커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제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은영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유지비만 해도 엉성날 거예요. 부동산 시세가 높을 때 지금 팔고 나이에 맞는 적절한 곳으로 이사하는 게 훨씬 현명할 거예요. 정호는 그들의 논리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실용적이었던 남편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압박 뒤에 뭔가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긴장된 대화가 끝난 후 정호에게 민수가 갑자기 우리 재정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희자야, 그냥 우리를 걱정하는 거야. 그는 이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몰라. 우리도 예전만큼 젊지 않잖아.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정호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고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민수가 우리 재정에 대한 위임장을 자신에게 주자고 제안했을 때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예방 차원이에요. 은영이 우리 부엌에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차를 준비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 누구든 아프시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법적 복잡함 없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거의 저를 설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에는 뭔가 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옆에서 숨쉬는 정호의 소리를 들으며 왜 그렇게 불편한 느낌인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음 날 언니 순이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항상 저보다 날카로웠고 사람들의 의도를 더 의심했거든요. 민수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희자야,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네 돈을 그렇게 간절히 통제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내 말은 자기 사업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잘 지내고 있잖아. 왜 니네 재정을 그렇게 많이 통제해야겠어? 그녀의 말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경제적 문제를 겪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돈을 빌린 적도 없었으며 우리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징조를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을 때 직접 맞서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왜 우리 재정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 아버지와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말해주는 것이 많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잠깐 그의 눈에서 다른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험한 무언가를요. 어머니,
통제가 아니에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이고 보살핌이고 가족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가 가족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했던 은영이 달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희자 어머님, 저희는 그저 어머님께 최선이 되는 것을 원해요. 저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파요.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정호와 저는 수년 만에 첫 번째 심각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가 편집증적이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아들의 행동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호야,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죽기 전 민수가 어땠는지 기억해? 다른 사람이었어. 더 거리감이 있었고, 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를 무섭게 하는 것이 있었어.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씻기를 멈추고 쟤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인식이었습니다. 희자야.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의 죽음에 대해 내가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제 심장이 가슴에서 터져나올 것 같을 정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말이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현우의 죽음에 대해 뭔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수천 번의 가족 식사를 나누었고 현우가 숙제를 했으며 민수가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바로 그 부엌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정호는 25년 동안 그를 괴롭혀 온 기억들을 지우려는 듯 얼굴을 손으로 감섰어요. 현우가 죽던 밤, 그는 부서진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방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았어. 8시쯤 그가 집을 마가는 것을 봤거든. 그의 태도가 걱정되어서 따라갔어. 그 며칠 동안 이상하게 굴었거든. 더 공격적이고 더 원망스러워 보였어. 남편은 끔찍한 진실이 그의 손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협곡에서 그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봤어, 희자야. 서로에게 끔찍한 말들을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 제 세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어? 라고 속삭였지만 내 마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답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의 장례식에서조차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상속에 대해서였어. 희자야, 민수는 현우가 맞이라서 가족 전통에 따라 우리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어.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어. 현우가 발견한 돈에 대한 뭔가가. 무슨 돈? 이라고 물었지만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호는 계속하기 전에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죽기 3일 전에 현우가 공방에서 나와 이야기하러 왔어. 민수가 가족 저축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다음엔 더 큰 금액들이었어. 현우는 증거가 있었어. 몇 달 동안 조사해왔다고 했어. 제 머리는 들은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막내 아들 현우가, 죽은 후 그렇게 세심했던 아이가, 우리를 도와주고 돌봐준 아이가 형이 죽기 전부터 우리에게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도 내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정호를 비난했습니다. 배신감이 2배로 늘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협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목막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현우의 시신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어. 우리 막내 아들은 떨면서 울고 있었고 계속 사고였어, 사고였어 라고 반복하고 있었어.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보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어. 아빠 라고 말했어. 현우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넘어졌어. 나는 그냥 방어했을 뿐인데 균형을 잃었어. 제 뺨으로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믿었네.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정호는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혀온 죄책감의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었어, 희자야. 막내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현우는 이미 죽었어.
한 명을 되살릴 수 없는데 다른 한 명을 파괴할 수는 없었어. 정말 사고였다고, 민수가 교훈을 얻었다고, 이 일 이후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훔친 돈은? 라고 이 악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갚겠다고 약속했어. 실패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돈을 가져갔다고 했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그리고 나는 믿었어, 희자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길. 하지만 내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어야 했기 때문에 믿었어. 저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어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살아남은 아들에 대해, 지난 25년의 삶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갚았어? 라고 물었지만 정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한 번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계속 작은 금액들을 훔쳤어. 나는 못 본 척했어. 왜냐하면 그를 대면하는 것은 내가 살인을 은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의 공범이 되었어, 희자야. 조용히 있을 때마다, 은행 계좌가 줄어드는 것을 못 본 척할 때마다 나는 더욱 그의 공범이 되었어. 끔찍한 현실이 제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을 통제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25년 전에 시작한 것을 끝내려는 거야? 정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 희자야. 몇 주 전에 방금 발견한 것이.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 이상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호는 책상으로 가서 다른 문서들 밑에 숨겨두었던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재정 상황을 은밀히 조사해왔어. 그의 목공 사업은 우리가 믿게 하고 싶어하는 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 사실 파산 직전이야. 여러 은행과 공급업체들에게 1억 원 이상 빚지고 있어. 제 손에서 서류가 떨렸습니다. 숫자들을 읽으면서요. 민수는 자신이 척하는 성공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짓말과 훔친 돈으로 살아온 절망적인 실패자였어요. 은영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라고 그녀의 달콤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오능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확신해. 라고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어떻게 대화를 이끄는지 봤어? 우리 저축, 집의 가치, 생명보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은 무고한 질문들이 아니야, 희자야. 우리의 죽음이 정확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의 질문들이야. 그 문장이 저를 뼛속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저는 속삭이듯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우리에게 물리적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고려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우리를 강탈하거나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을 위해 자신의 형을 죽였다면 같은 이유로 부모를 죽이는 것을 무엇이 맞겠어요. 정호야, 라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해. 현우의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해.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증거로, 희자야? 나는 살인 은폐의 공범이야. 지금 말한다면 나도 감옥에 가야 해. 게다가 25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65세 늙은이의 말을 누가 믿겠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현우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기를 기다리주만 할 거야? 매우 조심할 거야. 라고 정호가 실제보다 더 확신에 찬 소리를 내려고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거고 증거를 모을 거고. 하지만 그의 말은 전화벨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언니. 지금은 제게 사악하게 들리는 그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이랑 저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아버지 결혼 40주년을 특별한 것으로 기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시던 그 산으로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가족끼리 하이킹하고 사진도 찍고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피가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대화를 들은 정호를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도 같은 공포의 표정이었어요. 참 좋은 생각이구나, 아들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와 저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자신의 처형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산으로 데려가서 사고처럼 보이게 할 거야. 정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전 협곡에서 현우에게 한 것처럼. 그날 밤 우리는 한 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계획했어요. 다음 며칠은 공포와 가식의 악몽이었습니다. 정우와 저는 민수와 은영이 방문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들이 산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어야 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신나게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의 모든 섬유가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살인자들의 눈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와 남편에게 똑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은영이 수요일 오후에 쇼핑백을 들고 그 찬란한 미소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악마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 미소로요. 희자 어머님! 곧 나를 죽음으로 밀어넣을 그 팔로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산행 모험을 위한 물건들을 샀어요. 쿠키, 몰, 과일, 피크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그녀는 신난 아이처럼 가방 속 물건들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그 물건들 각각이 어떻게 우리 살인을 은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만 생각했어요. 새 카메라도 가져왔어요. 그녀가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모든 순간을 담고 싶어요.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사진들일 거예요. 그녀 말의 아이러니가 저를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찍을 유일한 사진은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다면 절벽 바닥에 부서진 우리 시신 사진일 때니까요. 민수가 새 것 같아 보이는 등산 배낭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는 정호에게 가짜 열정으로 말했습니다. 안전한 하이킹을 위한 필요한 장비를 다 샀어요. 밧줄, 하네스, 랜턴, 응급처치 키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잔혹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살인을 계획하면서 안전장비라니. 상황의 변태성이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그 여행을 취소할 어떤 핑계든 찾으려고 하며 태어난 척 물어봤습니다. 은영이 제 뺨을 어루만지며 위를 뒤틀리게 하는 그 거짓된 다정함으로요. 그래서 아주 쉽고 안전한 코스를 선택했어요. 그녀가 확신했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하이킹이에요. 게다가 민수와 제가 내내 어머님, 아버님을 돌봐드릴 거예요. 네, 그들은 우리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기로 결정하는 정확한 순간까지는 우리를 돌봐줄 거였어요. 그날 밤 그들이 마침내 떠난 후 정호와 저는 거실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억눌러 왔단 절대적인 공포 때문이었어요. 갈 수 없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 핑계를 만들 거야. 가지 않으면 정호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아마 더욱 사고처럼 보이는 집에 불을 내거나 강도 사건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거나 적어도 산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시도할지 알잖아. 그의 말에는 끔찍한 논리가 있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답하기 전에 몇 분 동안 생각했습니다. 갈 거야. 하지만 준비를 할 거야. 휴대폰을 숨기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녹음하도록 설정할 거야. 만약 살아남는다면 증거가 있을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금요일 밤, 우리는 저녁을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공유했던 부엌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가족이었을 때를요. 정호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민수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썼어. 그는 책상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며 고백했습니다. 순이 언니에게 쓴 거야. 현우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민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는지 설명했어.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에 숨겨뒀어. 만약 우리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녀는 진실을 찾을 곳을 알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랑의 말들을 속삭이며녀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우가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40년이 내 인생에서 최고였다는 것을 알아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비밀들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보다도 널 더 사랑해. 저는 조용히 울면서 그의 숨쉬리의 리듬, 그의 몸의 온기, 그의 피부 냄새를 기억해 두려고 했어요. 토요일이 밝았는데 우리 상황을 조롱하는 듯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찍 나타났어요.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쾌활한 곡조를 휘파람으로 부르면서요. 안녕하세요, 사랑새들. 그가 현관문에서 불렀습니다. 큰 모험 준비되셨어요? 은영이 그 뒤에 나타났는데 신부의 결혼식 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죽음과의 결혼식이었지만요. 겨우 먹을 수 있었던 아침 식사 동안 민수는 우리가 갈 경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에요. 테이블에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온 계곡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져요. 경치가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눈이 악마적으로 보이는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물론 경치는 장관일 거였죠. 우리 인생에서 보는 마지막 경치가 될 테니까요. 길에 가파른 부분들이 있어요. 은영이 유용한 관광 정보를 주는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험 있는 하이커들이 못할 것은 없어요. 우리의 하이킹 능력에 대한 그녀의 언급은 잔혹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힘든 60세였거든요. 차에 짐을 실으면서 민수가 자신의 배낭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밧줄, 작은 삽, 그리고 신호탄 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뭘 위한 거니? 라고 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가 한 박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거나 뭔가 잘못되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우리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후 구조 신호를 보내서 우리 시신을 발견하게 하고 가족 하이킹 중에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확인받을 거였어요.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우리의 살인을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계획되어 있었어요. 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의 2시간은 영원 같았습니다. 은영이 쾌활한 음악을 틀고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마치 정말로 즐거운 가족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요. 민수는 모든 속도 제한을 지키며 모든 정지 신호에서 멈추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행 중에 정호가 은밀히 제 손을 잡고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녹음될 거였어요. 만약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진실이 우리와 함께 죽지는 않을 거였어요. 마침내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가슴에서 터져나올 것 같을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곳은 높은 나무들과 근처 강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제 처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와 은영이 차에서 배낭을 꺼내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미소 짓고 농담했어요. 모험 준비되셨어요? 라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형을 죽였던 밤에 가졌던 것과 같은 차가운 빛을 보았습니다. 등산로는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들과 이끼로 덮인 바위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은영이 우리 앞에서 걸으며 계속 사진을 찍고 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저 야생화들 보세요. 노란 꽃들로 가득한 덤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새.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시부모와 특별한 하루를 즐기는 사랑하는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우리 뒤에서 걸으며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시선이 우리 등에서 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돌아서 볼 때마다 25년간 완성시킨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라고 가짜 걱정으로 물어보곤 했어요. 쉬어야 하세요? 1시간의 하이킹 후 우리는 더 가파른 부분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리는 이미 무거웠고 정호는 숨쉬기 어려워했어요. 우리는 이런 운동에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의 살인자인 자녀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계획을 실행할 때 의해 취약하게 만들 경로를 선택했던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전망대가. 은영이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본 지도에 따르면 아직 적어도 1시간은 더 하이킹해야 했는데 그녀의 거짓말이 그들이 진짜 전망대에 갈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우리를 죽일 계획인 장소가 훨씬 더 가까이 있을 거였어요. 하이킹 동안 저는 길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나무, 생존에서 경찰에게 정확히 어디서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야 할 경우를 위한 모든 바위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정호도 똑같이 하고 있었고 우리는 가끔 공포와 결단이 담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살인자들에 대한 증거를 얻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것 좀 봐요. 라고 은영이 갑자기 소리치며 우리 오른쪽에 솟아있는 암석 형태를 가리켰습니다. 저 절벽에서 보는 전망이 놀라울 거예요. 특별한 사진을 찍기 위해 저기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제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거기였어요. 그들이 우리 살인을 위해 선택한 장소가. 절벽은 주요 등산로에서 약 90피트 높이로 솟아 있었고 우리가 따라오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보조길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바위들은 느슨했고 넘어질 경우 잡을 수 있는 나무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는 뾰족한 바위들로 가득한 깊은 협곡으로 떨어지는 절벽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 길은 꽤 위험해 보여.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안전장비로 가득한 배낭을 메고 갈래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안전장비를요. 어서요, 어머니. 저를 아이였을 때 저를 뭔가 설득하고 싶어 할 때 사용하던 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분밖에 안 걸려요. 게다가 은영 말이 맞아요. 거기서 찍은 사진들은 장관일 거예요. 그가 장관이라고 말하는 방식이 저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고의 증거로 그것들을 보는 사람에게는 장관일 거였어요. 정우가 제 손을 은밀히 꽉 쥐며 그의 휴대폰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계속 가야 했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해 끝까지 가야 했어요. 지금 거부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다른 기회, 다른 장소, 다른 핑계를 찾아 우리를 죽일 거였어요. 절벽으로 오르는 길은 지칠 정도였습니다. 느슨한 바위들이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여러 번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곳이 살인을 위해 얼마나 완벽한 장소인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꼭대기에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가 없을 거라는 것이었죠. 거의 다 왔어요. 은영이 이미 올라가서 신중히 이 경로를 계획한 사람의 민첩함으로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뒤따랐고 그 다음에 정호와 저를 도와 마지막 몇 피트를 올라가게 했어요. 제 팔에 있는 그의 손이 독수리의 발톱 같았습니다. 전망대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기서 온 계곡, 멀리 있는 산들,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흐르는 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가족과 나누기에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소는 악몽을 위한 완벽한 배경 같았습니다. 사진 찍으러 여기로 와요. 은영이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 서며 소리쳤습니다. 배경에 계곡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정호와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최종 목적지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어요. 민수가 전략적으로 우리 뒤에 자리를 잡고 각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은영이 카메라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서로 껴안고 웃어요. 정우와 저는 아마 마지막으로 껴안으며 그녀가 사진을 찍고 또 찍었어요. 카메라의 모든 플래시가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번개 같았습니다. 하나 더 찍자. 민수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풍경이 더 잘 보이게. 한 걸음 뒤로 간다는 것은 절벽 가장자리에 정확히 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호와 저는 시선을 교환했어요.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 뒤로 물러나며 발밑에 단단한 땅이 사라지고 뒤에는 심연의 공허함만 남는 것을 느꼈어요. 은영이 카메라를 다시 한번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웃어요. 더 이상 전혀 달콤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사진이 될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팔을 뻗으며 우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우리를 뒤로 밀어서 공허 속으로 떨어뜨리고 사고 사진을 몇 장 찍은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부서진 시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호는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민수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당겼어요. 만약 우리가 죽을 거라면 너도 우리와 함께 간다! 라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 넷 모두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생과 사 사이에 기괴한 춤을 추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도우려 했지만 우리 모두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중력이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 모두가 함께 떨어졌어요. 치명적인 포옹에 갇힌 채 주변의 공기가 휘파람을 불고 바위 지면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며 비명을 지르면서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현우를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민수가 그를 협곡으로 밀어넣었을 때 그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를요. 충격은 잔혹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제 몸의 소리를 들었어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입안의 피맛이었고 이번에는 민수가 이겼다는 확신이었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목격자가 없을 거라는. 하지만 그때 정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약하지만 또렷한. 희자야,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그리고 놀라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섬유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옷을 적시는 적고 끈적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가 신성한 명령처럼 제 귀에 울렸어요. 죽은 척해. 제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의지력으로 완전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까지 조절하면서요.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민수와 은영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도 추락해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신음으로 봐서는 우리보다 더 심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제 아들의 부서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자신의 형을 살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 남자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 위를 뒤틀리게 했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은영이 신음했습니다. 너무 아파, 민수야. 그리고 늙은이들은 어때? 그녀가 우리를 지칭하는 무례한 방식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돈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일 뿐이었어요. 민수가 기어오는 듯한 움직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가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죽었어. 저희를 확인한 후 몇 분이 지나서 그가 발표했습니다. 둘 다 눈을 뜨고 있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어. 그의 거짓말이 저를 이상한 희망으로 채웠습니다. 그가 우리를 죽었다고 믿는다면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였어요. 완벽해. 은영이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만족감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됐어. 우리도 떨어진 것만 빼고 말이야. 적어도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는 척할 필요는 없겠네. 영원 같은 다음 몇 분 동안 민수와 은영이 그들의 상황을 의논했습니다. 둘 다 다쳤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이제 계획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 기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성한 조부모를 죽인 비극적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기억해. 민수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아버지 발밑에 바위가 느슨해졌어. 그가 넘어지면서 잡으려고 하다가 어머니도 같이 끌고 갔어. 우리가 도우려고 했지만 우리도 떨어졌어. 우리 이야기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해. 알고 있어.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100번도 넘게 연습했잖아. 우리는 가족 비극의 트라우마를 받은 생존자야. 불쌍한 우리. 끔찍한 사고로 소중한 시부모를 잃었어. 그녀의 연기는 너무 설득력 있어서 내가 진실을 살지 않았다면 모든 말을 믿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곳을 향해 기어가면서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침묵이 내렸을 때 정호가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희자야, 괜찮아? 같은 속삭임으로 대답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내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 고통으로 질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몇 개가 골절된 것 같아. 너는 어때? 제 몸에 정신적 점검을 했습니다. 오른팔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망치로 누군가 때리는 것처럼 머리가 욱신거렸으며 확실히 어깨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고 그것은 희망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우리 상태는 나쁘지만 살아있어. 속삭였습니다. 정호가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여기 아래서는 신호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협곡 바닥에 갇혀있고 다쳤고 외부 세계와 소통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목마름, 배고픔 또는 상처로 천천히 죽을 거였습니다. 정호야,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줘. 현우가 죽던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편이 2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공방에서 나를 찾아왔어. 화가 나 있었고 손에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 은행 명세서들이었어. 민수가 몇 달 동안 우리 계좌에서 돈을 훔쳐왔다는 증거를 보여줬어.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가 더 큰 금액들로 늘어났어. 현우는 우리 저축에서 불일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었어.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들으면서 육체적 고통이 감정적 고통과 섞였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민수와 맞서려고 했어. 정호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진정시키려고 했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결심했었어. 자신의 동생이 우리에게서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잠들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당신이 따라갔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따라갔어. 현우가 화났을 때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또한 알고 있었어. 최근 민수에게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거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차가움을. 협곡에 도착했을 때 정호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소리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현우가 서류를 손에 들고 민수의 얼굴에 흔들고 있었어. 넌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어. 우리 부모님에게서 훔치고 있잖아! 민수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 현우가 미쳤다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했어. 그 장면을 상상하니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 마주한 채 두 아들. 한 명은 다른 한 명을 배신으로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정호는 계속하기 전에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현우가 그에게 돈을 돌려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 민수가 미친 듯이 화냈어. 현우가 항상 선호받은 아들이었다고, 항상 모든 것이 쉬웠다고, 이제 상황이 바뀔 때라고 소리쳤어. 그리고 정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민수가 현우를 미웠어. 사고가 아니었어. 온 힘을 다해 고의로 밀었어. 현우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 팔을 절망적으로 휘저으며 잡을 것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상처에서 나온 피와 섞였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정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울고 있었고 떨고 있었으며 사고였다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 저를 잃을 수도 없다고, 당신도 잃을 수 없다고 애원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마음 깊은 곳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어, 희자야.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었어. 어떻게 그를 경찰에 넘길 수 있었겠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을 파괴할 수 있었겠어? 그의 정당화는 제 육체적 상처만큼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은 계속했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 나쁜 결정이었다고, 절망적이었다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어. 하지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 사실 계속 훔쳤고 나는 조용히 있었어. 왜냐하면 지나가는 매일이 나를 더욱 그의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바로 그때 멀리서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민수와 은영이 도움을 찾는 데 성공했어요. 곧 구조대가 여기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살인자들은 평생의 연기를 할 것입니다. 사구 비극의 트라우마를 받은 생존자들의 역할을요.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 지역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였어요. 구조팀이 도착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정호와 저는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찾을 때까지 계속 죽은 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살인자들과 함께 구조받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희자야, 정호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휴대폰이 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녹음했어. 우리가 장애물이라는 은용의 자백이 있어. 민수가 인정하는 것도 있어. 모든 것이 있어.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지금 우리를 살아있다고 발견하면 당국에 넘기기 전에 증거를 파괴할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와 은영이 우리가 살아남았고 그들의 자백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를 영원히 침묵시킬 방법을 찾을 거였어요. 이번에는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무언가일 거예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 아래 있어요! 위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제 부모님이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고통과 절망으로 부서진 목소리였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부모를 잃은 아들의 상심을 믿었을 거예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구조대장이어야 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내려가서 평가해 드릴게요. 선생님과 부인은 움직일 수 있으세요? 밧줄과 장비를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영이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요. 모든 단어가 제 심장의 칼날이었어요. 그녀가 경찰에게, 언론에게, 그녀의 버전을 듣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든 똑같은 말들을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 바위에 대한 부칫 소리, 장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호가 은밀히 제 손을 꽉 쥐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여기 있어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자 마저 소리쳤습니다. 협곡 바닥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고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얕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에서 맥박을 찾고 호흡을 감지하려고 제 입 가까이에 귀를 가져다 대는 것을 느꼈어요. 이쪽 분은 아직 희미한 맥박이 있습니다. 정호를 가리키며 발표했습니다. 여성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료팀이 즉시 여기로 내려와야 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호가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을 것이고 저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죽음에 가깝다고 믿을 거였어요. 영혼 같은 다음 몇 분 동안 의료진들이 우리에게 작업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상처를 확인하고 들것에 고정시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시간 내내 눈을 뜨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가식을 멈추라고 소리치는 몸의 모든 본능과 싸워야 했습니다. 남성분은 안정적이지만 위중합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라디오에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성분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민수와 은영이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는 병원으로 데려갈 거였고 거기서 당국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였어요. 들것으로 올라가는 동안 은영의 가식적인 흐느낌과 구조대원들이 그녀와 민수에게 주는 위로의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다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비교적 괜찮으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들이 진짜 기적은 정호와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살아있다는 것임을 안다면요. 의료 헬리콥터에서 병원을 향해 날아가면서 옆 들것의 정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그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에서 그가 위중한 상태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상처가 저보다 더 심각했고 끔찍한 순간 동안 우리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갖기 전에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혼란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의료 명령들을 소리쳤어요. 저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상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척을 계속해야 했지만 동시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가 이상해요. 맥박이 이런 상태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켰어요. 제가 너무 형편없는 배우라서 제 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 경우에는 가끔 일어나요. 몸이 생명에 매달리는 신비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까이서 지켜봅시다. 다음 몇 시간이 중요할 거예요. 몇 시간 후 의식을 되찾은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았고 마침내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어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밝은 불빛이 잠깐 저를 눈멀게 했지만 점차 주변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어요. 간호사 김소영이 저를 발견했고 곧 의사와 경찰관들이 왔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정호의 휴대폰에 있는 녹음이 모든 것을 증명했어요. 확실한 증거예요. 형사가 1시간 후 발표했습니다.
현우의 살인에 대한 명시적 자백이 있고 돈 훔치기에 대한 인정, 그리고 당신들에 대한 계획된 살인 시도에 직접적 증거가 있어요. 그들을 체포하기에 충분해요. 그날 밤 늦게 민수와 은영이 병원 대기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병원 방문자들에게 황폐해진 가족들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죽음에 대한 조의를 받고 우리의 장례식과 상속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위층 병원 방들에서 우리가 그들의 신중히 구축된 거짓말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민수는 현우의 살인으로 1급 살인죄, 우리에 대한 살인 시도로 1급 살인 미수죄를 선고받았어요. 은영도 공범으로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둘 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지금 1년 후 정호와 저는 공식적으로 손자들을 입양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받은 조작적이고 독성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자랄 자격이 있는 아름답고 순진한 아이들이에요. 매일 밤 그들을 재울 때 저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형인 현우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친절함, 정직함, 나이가 들면 우리를 돌보겠다는 꿈에 대해서요. 우리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실제 사건들에 기반했습니다. 이름과 장소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되었어요.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듣고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어요?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촛불과 같다고 생각해요. 용기는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끌어준다고 굳게 믿습니다.